60세 이상이라면 지금 이 순간 몸속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근육의 감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힘이 빠지는 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은 나이와 함께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부터는 매년 약 1%씩 근육이 줄어듭니다. 70세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근육의 28.1%가 이미 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잘 들던 쌀자루가 이제는 너무 무겁다.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다. 라는 말을 자주 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한 노화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근육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는 근육은 가만히 놔두면 줄어든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구자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적절한 단백질과 올바른 음식이 공급되면 노인의 근육도 다시 자란다.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의학 논문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인학 학회는 65세 이상 노인은 단백질을 의도적으로 늘려야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권고합니다.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사실 하나.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포로로 잡힌 노인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열악한 식량 속에서도 단백질이 들어있는 콩과 생선을 조금이라도 섭취한 이들은 놀랍게도 근육을 보존했습니다. 반대로 빵과 전분 위주의 식사를 한 사람들은 같은 나이에도 뼈와 근육이 크게 약해졌다고 합니다. 이 실험 같은 현실은 지금 우리의 식탁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학계에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너무 많으면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가라는 질문이지요. 일부 학자는 고령자 단백질 과잉 섭취의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최신 연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장 질환이 없는 노인의 경우 단백질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맞을까요? 사실 답은 단순합니다. 균형입니다. 적당한 양, 그리고 좋은 종류의 단백질을 매일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진다든지, 시장에 장 보러 갔다가 집에 오는 길이 유난히 피곤하다든지, 이런 사소한 변화가 바로 근육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육은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6가지 음식이 바로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근육을 회복시키는 음식 6가지와 피해야 할 잘못된 선택 4가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힘을 되찾는 차원이 아닙니다. 넘어짐을 예방하고 병원비를 줄이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열쇠가 됩니다. 여기서 작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서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입니다. 부산이에요. 광주에서 보고 있어요. 이런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1/4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시 우리 곁에 힘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인이 가장 많이 놓치는 근육 회복 음식 6가지. 첫 번째는 바로 달걀입니다. 여러분, 식탁 위에서 가장 흔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근육 회복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달걀입니다. 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사실
달걀은 노인 근육 건강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달걀은 단백질 효율을 평가하는 표준 식품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게다가 균형 있게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 흡수율도 무려 97% 이상으로 노인의 위장이 약해졌을 때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영양학회는 노인 단백질 권장식품의 첫 번째로 달걀을 꼽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본에서는 90세 이상 노인 가운데 근육이 여전히 단단한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달걀을 평균 1.5개 이상 꾸준히 먹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달걀을 거의 먹지 않은 이들은 비슷한 나이인데도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계단을 오르는데 훨씬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달걀 노른자가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심장병에 나쁘다라는 경고 때문에 한동안 노인들이 달걀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규모 연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달걀 섭취와 심장병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오히려 달걀을 먹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근육량이 더 많고 낙상 위험이 낮다는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고도 콜레스테롤 혈증이나 특정 심장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주치의와 상의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달걀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D가 들어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비타민 D는 근육세포와 뼈를 동시에 강화하는 영양소입니다. 햇빛을 쬐어도 얻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 합성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히 겨울철 실내 생활이 많은 노인에게 달걀은 작은 햇살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밥을 먹고도 쉽게 기운이 빠지는 느낌.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고민될 때 사실은 근육이 단백질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신호를 달걀이 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삶은 달걀 하나만 추가해도 점심 무렵까지 기운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근육 단백질 합성이 실제로 촉진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달걀을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삶은 달걀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과도한 소금을 뿌리면 노인 혈관 건강에 부담이 됩니다. 부드럽게 삶아 반숙으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습니다. 하루에 1, 2개 꾸준히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정보. 달걀 흰자만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른자가 콜레스테롤이니까 피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노른자에는 근육 합성을 돕는 루테인, 콜린,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흰자만 먹은 그룹보다 흰자와 노른자를 함께 먹은 그룹이 근육 회복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과식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달걀을 얼마나 드시나요? 하루에 하나도 안 먹는다라면 근육은 지금 조용히 힘을 잃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삶은 달걀 하나를 챙겨 먹는다라면 그 작은 습관이 앞으로 10년 여러분의 독립생활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달걀은 흔하지만 결코 흔하지 않은 보약입니다. 싸고 쉽게 구할 수 있지만 효과는 비싼 보충제 못지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의 삶은 달걀 하나를 올려보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근육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단백질은 물론 소화가 잘 되고 가격도 부담 없는 두부와 콩류입니다. 달걀에 이어서 노인의 근육 회복을 돕는 또 하나의 숨은 보물은 바로 두부와 콩류입니다. 여러분의 밥상 위에 자주 올라오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립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특히 리신과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근육을 다시 합성할 때 꼭 필요한 신호 단백질 역할을 합니다. 류신은 근육 세포에 지금 근육을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내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노년기에 콩 단백질은 마치 작은 스위치를 켜듯 작동합니다. 두부는 이런 콩을 부드럽게 가공한 음식입니다. 씹는 힘이 약해진 노인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소화율도 매우 높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8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근육 상태를 조사했는데 두부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보행 속도가 15% 더 빠르고 근육량도 눈에 띄게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논쟁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콩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생물학적 가치가 낮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반대로 노인의 경우 콩 단백질도 충분히 근육 합성을 자극한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섭취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콩류를 매일 조금씩 다른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전통적인 한식에는 이미 근육 회복을 돕는 콩 음식이 숨어 있습니다. 된장국, 청국장, 콩나물국, 이런 음식들이 단순히 맛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내려온 자연스러운 근육 보호 비밀이었던 겁니다. 서양의학이 최근 들어서야 단백질, 류신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들은 이미 콩을 식탁에서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밥은 먹었는데 금방 배가 고프고 힘이 빠지는 느낌. 사실 이는 혈당의 급격한 오르내림 때문입니다. 그런데 콩 단백질은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져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근육을 지키는 동시에 당뇨 위험도 낮추는 이중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또한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해 특히 여성 노인의 근육 감소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에게도 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니 근육과 함께 심혈관 건강에도 이득을 줍니다. 그렇다면 두부와 콩류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하루에 한 번 반모 정도의 두부를 반찬으로 올리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국이나 찌개에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다른 채소와도 잘 어울립니다. 검은 콩이나 서리태를 삶아 간식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단, 가공된 콩 음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달콤한 콩 음료 대신 삶은 콩이나 두부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혹시 나는 치아가 약해서 콩은 잘 못 씹는다 라고 걱정하시나요? 그렇다면 더욱 두부를 권합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치아 상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작은 한 조각이지만 그것이 근육세포에 전달되는 신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지난주에 두부를 몇 번 먹었을까? 만약 답이 거의 안 먹었다라면 지금이 바로 바꿀 기회입니다. 두부 한 조각, 콩 한 줌이 여러분의 다리 힘을 지켜주고 앞으로 10년간 넘어지지 않는 삶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두부와 콩은 값싸지만 그 가치는 금보다 높습니다. 매일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최고의 근육 회복 약이지요. 오늘 저녁 반찬, 고기만 찾지 마시고 두부 한 모를 함께 올려보시길 권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근육뿐만 아니라 혈관까지 함께 살려주는 바다의 보물 연어와 생선류입니다. 이제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근육 회복에 꼭 필요한 세 번째 음식은 바로 연어와 생선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선을 뼈, 건강에만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생선은 노인의 근육을 지키는 데에도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연어는 고단백 식품입니다. 100개 약 20가라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높아 노인의 약해진 위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무엇보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근육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근육을 지키는 것을 넘어 혈관과 근육을 동시에 보호하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북유럽에서는 노인들이 연어를 자주 먹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의 고령자들은 근육 감소증 발생률이 유난히 낮은데 연구자들은 그 비밀을 생선 섭취 습관에서 찾았습니다. 반대로 생선을 거의 먹지 않는 서구 일부 지역에서는 같은 나이에도 근육 약화와 낙상 사고가 훨씬 많았습니다. 물론 이 주제에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생선의 오염물질, 예를 들어 수은이나 환경 호르몬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생선을 매일 과다하게 먹는 것이 문제이지 일반적인 노인의 섭취 수준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훨씬 크다. 즉, 균형 있게 작은 생선이나 기름진 생선을 다양하게 먹으면 근육에도 혈관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생선을 먹고 나면 밥을 많이 먹지 않아도 포만감이 오래 가는 느낌. 이는 단백질과 오메가3가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근육도 쉽게 손상되지 않고 피로가 덜합니다. 결국 기운이 오래가는 식사가 되는 거지요. 특히 등푸른 생선이 중요합니다. 고등어, 정어리, 꽁치 같은 생선은 값도 저렴하면서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어떤 분들은 연어는 비싸서 자주 먹기 힘들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고등어나 꽁치, 정어리도 충분히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 오키나와 장수촌에서는 고등어와 정어리를 꾸준히 먹는 식습관이 장수와 근육 건강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영양소는 비타민 D입니다. 연어에는 달걀 못지않게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근육 수축과 뼈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기 때문에 생선을 꾸준히 먹으면 넘어짐과 골절 위험까지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생선을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노인의 경우 기름에 튀기는 것보다는 구이나 조림을 권합니다. 소금은 적게, 대신 레몬즙이나 허브로 간을 하면 혈관에도 부담이 덜 갑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한 번에 손바닥만한 크기의 생선을 드시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까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 하루에 생선을 조금이라도 섭취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증 위험이 낮고 운동 의지도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오메가3가 뇌의 신경 전달 물질까지 안정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생선은 근육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음식인 셈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생선을 몇 번 먹었을까? 만약 답이 한 번도 못 먹었다라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 반찬에 고등어 한 토막, 내일 점심에 두부와 함께 연어 조각을 올려보세요. 그것이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살리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생선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움직임과 독립을 지켜주는 바다의 약입니다. 자, 이제 근육과 혈관을 살려주는 음식을 지나 다음은 초록빛의 힘,
바로 시금치와 녹색 채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육 회복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고기나 단백질 음식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근육을 다시 살리고 힘을 되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초록빛 채소, 특히 시금치와 녹색 잎이 채소입니다. 시금치에는 질산염 니트레트,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산화질소 니트릭 억사이드로 바뀌어 혈관을 넓히고 근육세포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산소가 잘 들어오면 근육은 더 오래 버티고 운동 후 회복도 빨라집니다. 실제로 스웨덴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를 매일 섭취한 그룹은 같은 운동을 했을 때 근육 힘이 20% 이상 더 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꼭 필요한 미네랄로 부족하면 쥐가 자주 나고 근육이 뻣뻣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밤의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난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그런데 시금치 한 줌이면 하루 필요량의 절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보디빌더들이 대회 전에도 시금치를 꼭 챙겨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만으로는 근육이 완전히 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금치의 질산염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들어가도록 돕기 때문이죠. 마치 열쇠와 자물쇠의 관계처럼 시금치는 단백질이 근육 안으로 들어갈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질산염은 가공육에도 들어있는데 그것은 건강에 해롭다고 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에 들어있는 질산염은 발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소에 들어있는 질산염은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채소 속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동시에 작용해 발암 위험은 줄이고 혈관과 근육에는 이득만 주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즉, 같은 이름이지만 출처에 따라 몸에서의 효과가 전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봄철에 시금치나 나물을 먹으면 몸이 가볍고 변도 잘 나오고 이상하게 기운이 더 나는 느낌. 그것이 바로 녹색 채소가 주는 실제 효과입니다. 근육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장 건강과 혈액순환을 동시에 도와 전신이 회복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시금치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데쳐서 무침으로 드시는 겁니다. 기름을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참깨나 들기름을 살짝 곁들이면 칼슘 흡수도 도와줍니다. 국이나 된장찌개에 넣어도 훌륭합니다. 중요한 건 자주, 조금씩 드시는 겁니다. 일주일에 2, 3번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매일 한 줌 이상을 권합니다. 시금치 외에도 배추, 케일, 상추 같은 다른 녹색 채소들도 효과가 있습니다. 케일은 비타민 K가 풍부해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 배추는 소화에 좋으며 상추는 숙면을 돕습니다. 결국 녹색 채소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근육과 혈관, 뼈를 동시에 지켜주는 자연의 약국과도 같습니다. 혹시 나는 채소보다 고기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단백질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단백질만으로는 근육이 자라지 않습니다. 산소, 미네랄, 비타민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뀝니다. 바로 그 조율자의 역할을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가 해내는 겁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 식탁에 초록색이 있었는가? 만약 없다면 근육은 지금 조용히 힘을 잃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금치 한 줌, 상추 몇 잎만 올려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작은 색깔 하나가 근육과 혈관, 그리고 내일의 활력을 바꿉니다.
시금치와 녹색 채소는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근육을 회복시키는 초록빛 약입니다. 오늘 저녁장을 보실 때 고기만 찾지 마시고 꼭 한 봉지에 시금치를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좋은 음식 4가지를 다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섹션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먹고 있는 잘못된 음식 선택이 근육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 음식은 바로 흰빵과 설탕입니다. 지금까지는 근육을 살리는 좋은 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할 근육을 서서히 갉아먹는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 음식은 바로 흰빵과 설탕입니다. 흰빵은 보기에는 부드럽고 먹기 편하지만 사실은 근육의 적입니다. 왜냐하면 흰빵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모두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흰빵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이때 몸은 빠르게 에너지를 쓰지만 곧 피로가 몰려옵니다. 그 과정에서 근육을 지켜야 할 단백질 합성이 방해를 받습니다.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콤한 음료나 과자는 순간적으로 기운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근육을 약화시키는 함정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이때 근육은 지방보다 먼저 희생됩니다. 쉽게 말해 설탕은 몸이 단백질을 에너지로 태워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근육량은 줄고 지방은 오히려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아침마다 흰빵과 잼을 먹었고 다른 그룹은 통곡물 빵과 삶은 달걀을 먹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흰빵 그룹은 근육량이 평균 5% 감소했고 통곡물과 단백질 그룹은 오히려 근육량이 3% 증가했습니다. 같은 열량을 먹었지만 음식의 질이 결과를 완전히 뒤바꾼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는 설탕도 적당히 섭취하면 괜찮지 않나 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설탕이 뇌에 빠른 에너지원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노인의 몸은 설탕을 조절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같은 양의 설탕도 근육과 혈관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단빵이나 과자를 먹고 나면 잠시 힘이 나는 듯 하다가 곧 졸음이 몰려오고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그 순간 사실은 근육이 힘을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현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일 반복되면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이 힘들어지고 장바구니가 무거워지며 낙상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흰빵 대신 통곡물 빵을 선택하십시오. 섬유질과 비타민이 함께 들어있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근육도 보호됩니다. 설탕 대신 과일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과, 배, 감 같은 제철 과일은 천천히 소화되면서 자연스러운 단맛을 주고 근육 합성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빵이 없으면 아침을 못 먹는다 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빵을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빵 옆에 단백질 반찬을 반드시 곁들이셔야 합니다. 삶은 달걀, 두부, 치즈 한 조각이 혈당의 급격한 오르내림을 막아주고 근육을 지켜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함께 먹느냐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에 설탕이 들어간 음료나 과자를 몇 번 드셨나요? 혹시 커피에 설탕 2스푼, 과자 한 봉지, 빵 한 조각 이렇게 합쳐보면 꽤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근육의 힘을 빼앗고 있습니다. 흰빵과 설탕은 입에서는 달지만 근육에게는 독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달콤한 빵 대신 삶은 달걀과 통곡물 빵을 선택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1년 후 여러분의 다리 힘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두 번째 잘못된 음식, 바로 가공육 햄과 소시지입니다. 식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반찬 중 하나가 바로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입니다. 특히 간편하고 맛있어서 아침 반찬이나 도시락에 자주 쓰이지요. 하지만 이 음식들은 근육 건강에 있어서는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될 숨은적입니다. 햄과 소시지는 겉보기에는 단백질 음식처럼 보입니다. 고기로 만들었으니까 근육에 좋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가공육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과도한 염분, 포화지방, 인공 첨가물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근육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약화시킵니다. 먼저 염분이 문제입니다. 소시지 한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소금을 섭취하게 됩니다. 나트륨이 과다하면 혈압이 오르고 혈액순환이 나빠져 근육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나는 고기를 먹었는데 왜 힘이 안 날까라는 의문 뒤에는 바로 이런 이유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산염 같은 첨가물도 문제입니다. 햄과 소시지를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만드는 물질이지만 몸속에서는 뼈와 근육의 대사를 방해합니다. 실제로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가공육을 자주 섭취한 노인 그룹이 같은 나이의 다른 그룹보다 근육 감소증 위험이 4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고기 자체가 문제인가, 가공 방식이 문제인가? 일부는 고기 섭취가 과도하면 노인 건강에 해롭다고 주장하지만 최신 연구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고기가 아니라 가공 방식이다. 즉, 고기를 있는 그대로 구워 먹는 것은 근육에 이롭지만 햄이나 소시지로 가공되면 건강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소시지 반찬을 먹고 나면 분명 배는 부른데 이상하게 금방 피곤해지고 오후에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이는 단백질이 충분히 근육으로 쓰이지 못하고 오히려 첨가물과 염분이 몸을 피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단백질 음식 같지만 사실은 근육을 갉아먹는 가짜 단백질인 셈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햄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절대 못 먹겠네 라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빈도와 대체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햄을 먹는 습관이 문제이지 특별한 날에 소량 즐기는 것은 큰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에서는 햄 대신 닭가슴살, 두부, 달걀, 생선 같은 신선한 단백질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작은 생활 팁을 드리겠습니다. 장을 보러 가실 때 가공육 코너에서 발걸음을 잠시 멈추어 보세요. 이 소시지 대신 옆에 있는 두부 한 모를 담으면 어떨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1년 뒤 근육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가공육을 발암가능 식품군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결국 가공육을 줄이는 습관은 근육 건강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지켜주는 길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내 냉장고에 햄이나 소시지가 들어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번 주부터는 조금씩 줄여보시길 권합니다. 대신 삶은 달걀, 구운 생선, 삶은 두부를 채워 넣으세요. 맛은 다를 수 있지만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햄과 소시지는 편리합니다. 그러나 편리함 뒤에는 근육을 잃는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끼 한 끼가 결국 여러분의 다리 힘, 허리 힘, 독립적인 생활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육을 방해하는 세 번째 적, 그것은 바로 술입니다. 노인의 근육 건강을 해치는 세 번째 적은 바로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한두 잔쯤은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와인은 심장에 좋다, 맥주는 시원해서 소화에 도움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안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육 건강을 생각한다면 술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위험 요소입니다. 술의 가장 큰 문제는 단백질 합성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단백질 음식을 먹으면 몸속에서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가서 새로운 세포를 만듭니다. 그런데 술이 들어오면 간은 우선적으로 알코올을 해독하느라 바빠집니다. 그 결과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쉽게 말해 근육을 지을 벽돌은 준비되어 있는데 일꾼이 해독 작업에 붙잡혀 일을 못하는 셈이지요. 또한 알코올은 근육 분해를 촉진합니다. 특히 밤에 술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면 수면 중 근육 합성이 억제되고 분해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다음 날은 몸이 더 무겁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호주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규칙적으로 술을 마시는 노인이 같은 나이의 비음주자보다 근육량이 15% 더 적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적당한 와인은 심장 건강에 이롭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전제가 있습니다. 젊은 성인에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간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점보다 해로움이 커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결론입니다. 즉, 노인의 경우 술은 심장보다 근육을 더 크게 해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장수마을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래 사는 어르신들의 공통습관은 술을 거의 하지 않거나 아주 소량만 즐긴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대로 술을 자주 마신 그룹은 같은 또래보다 걷는 속도가 느리고 낙상 위험도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결국 술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근육을 잃고 자립을 잃는 길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술 마신 다음 날은 이상하게 손에 힘이 덜 들어간다. 평소보다 계단이 유난히 힘들다. 이는 단순한 숙취가 아니라 실제로 근육이 힘을 잃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술의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나고 회복은 더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줄이는 것입니다. 이미 술이 생활 습관처럼 굳어졌다면 갑자기 끊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주 7회, 주 2회, 소주 반병, 소주 1잔처럼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셔야 하는 자리가 있다면 반드시 단백질 반찬과 함께 드세요. 단백질이 알코올의 일부 작용을 막아주고 근육 손실을 조금이나마 줄여줍니다. 여기서 작은 팁 하나. 술 대신 허브티나 무알코올 음료를 습관화해보세요. 따뜻한 보리차, 국화차, 루이보스티 같은 음료는 몸을 편안하게 하고 수면의 질도 높여줍니다. 술 한 잔 없으면 잠이 안 온다는 분들도 차를 마시는 습관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술을 몇 번 마시는가? 만약 답이 거의 매일이라면 근육은 지금 조용히 힘을 잃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6개월 뒤 여러분의 다리 힘과 걷는 속도를 바꿉니다. 술은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그 대가로 근육을 빼앗아 갑니다. 지금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의 자립을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육을 해치는 네 번째 적, 바로 과도한 카페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커피 한 잔으로 기운을 냅니다. 특히 아침에 커피 없으면 눈이 안 떠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문제는 과도한 카페인입니다. 커피, 에너지 음료, 심지어 진한 녹차까지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적당하면 도움이 되지만 과하면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원인이 됩니다. 카페인의 가장 큰 문제는 칼슘 손실입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소변을 통해 칼슘 배설이 증가합니다. 노인은 원래도 뼈와 근육이 약해지기 쉬운데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근육 수축이 약해집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커피를 4잔 이상 마시는 노인이 같은 또래보다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수면 방해입니다. 카페인은 뇌를 각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낮에는 기운이 나는 것 같지만 밤에는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근육은 수면 중에 회복됩니다. 그런데 잠이 얕아지면 근육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이 아무리 쉬어도 몸이 안 풀린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카페인은 운동 능력을 높이고 피로를 줄여준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실제로 운동선수들은 경기 전에 카페인을 섭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간 대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같은 카페인도 훨씬 오래 몸에 남습니다. 젊을 때는 오후에 커피를 마셔도 괜찮았지만 노인에게는 밤까지 영향을 주어 근육 회복을 방해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 장수마을의 노인들은 대부분 아침에 커피 대신 따뜻한 곡물차나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카페인 대신 미네랄과 수분을 보충한 덕분에 근육 피로가 덜하고 밤에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결국 커피의 향이 아니라 습관이 건강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후에 커피를 마신 후 밤에 뒤척이고 다음날 아침에 몸이 무거운 느낌. 단순히 잠을 설친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근육이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낮에 사용하는 만큼 밤에 다시 회복해야 하는데 카페인이 그 과정을 막아버린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커피 섭취량을 1.2잔 이하로 줄이시길 권합니다. 특히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 따뜻한 보리차, 결명자차, 국화차 같은 무카페인 음료로 대체해보세요. 몸은 훨씬 가볍고 수면의 질도 좋아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팁은 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면 블랙커피를 권합니다. 설탕이나 프림을 넣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근육을 더 빨리 피로하게 만듭니다. 커피의 맛을 즐기되 불필요한 당분과 지방은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오늘 몇 잔의 커피를 마셨는가? 혹시 3잔, 4잔을 마셨다면 근육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부터라도 한 잔 줄이는 작은 변화가 6개월 뒤 여러분의 다리 힘과 수면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과도한 카페인은 잠시 기운을 주지만 결국 근육의 힘을 빼앗아 갑니다. 커피 향이 아닌 근육의 힘과 독립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섹션에서는 근육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희망의 변화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선택하고 잘못된 음식을 줄이는 순간 몸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움직임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과 허벅지가 덜 무겁습니다. 예전에는 이불에서 몸을 일으키는데 한참 걸렸다면 어느 순간 내가 더 쉽게 일어났네 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근육세포가 새로 합성되고 근육 안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단이 덜 힘들어진다는 변화도 찾아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같은 계단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근육이 조금만 회복되어도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실제로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단백질과 채소를 균형 있게 먹은 노인들이 6개월 만에 보행 속도가 평균 12% 빨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이 속도 차이는 넘어짐과 독립적인 생활 여부를 가르는 큰 차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표정과 목소리에도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육이 회복되면 몸의 힘이 목소리로도 전해집니다. 예전에는 말소리가 작고 힘이 없었다면 점점 더 또렷하고 안정적인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웃을 때도 표정 근육이 살아나서 훨씬 생기 있는 인상을 주지요. 결국 근육은 단지 다리와 팔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표정까지 바꿉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노인이 근육을 회복하는 속도는 젊을 때보다 훨씬 더디다라는 주장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들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느리긴 해도 분명히 회복된다. 특히 단백질과 채소, 좋은 지방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은 80세 이후에도 근육량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몇 달 동안 꾸준히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했더니 어느 날 장바구니를 드는 것이 예전보다 수월해진 느낌. 바로 그것이 근육 회복의 신호입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넘어짐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는 데도 중요합니다. 노인 낙상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근육 감소입니다. 그런데 단백질과 채소, 생선을 꾸준히 챙긴 사람들은 균형 감각이 유지되어 작은 돌부리에 걸려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병원비와 수술비를 아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걷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가장 큰 에너지 저장고입니다. 근육이 살아나면 하루 종일 기운이 달라집니다. 밥상 앞에 앉을 때도, 손주와 놀아줄 때도, 거울 앞에 설 때도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솟아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내 근육이 지금보다 10%만 더 강해진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아마 답은 분명할 겁니다. 걷기가 쉬워지고 계단이 가벼워지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육이 살아난다는 것은 단순한 신체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삶이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선택, 오늘 저녁 식탁에 달걀, 두부, 생선, 시금치를 올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변화를 정리하면서 음식이 곧 약이고 근육은 희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식탁은 늘 단순한 한 끼가 아니었습니다. 밥상 위 음식은 곧 우리의 몸을 만들고 삶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밥이 보약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 역시 이 지혜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근육은 약을 먹는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보약을 사 먹어도 일시적으로 기운이 나는 것 같지만 결국 근육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근육의 재료와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식이 곧 약이고 근육은 희망이다. 예를 들어 달걀은 작고 흔하지만 단백질의 완전한 원천입니다. 두부와 콩은 소화가 쉬우면서도 근육 합성에 스위치를 켭니다. 생선은 단백질과 오메가3로 근육과 혈관을 함께 살립니다. 시금치와 채소는 산소와 미네랄을 불어넣어 근육을 다시 일으켜 씁니다. 이처럼 평범한 음식들이 모여 하나의 약국보다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 흰빵과 설탕은 단맛 뒤에 근육을 갉아먹는 독을 숨기고 있습니다. 햄과 소시지는 고기의 탈을 쓴 가짜 단백질일 뿐입니다. 술은 단백질 합성을 막고 카페인은 수면과 회복을 방해합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이 선명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근육을 지키는 약이 될 수도 조용히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의학은 병이 생기면 치료하는 것이지만 영양은 병이 생기지 않게 지켜준다. 실제로 미국 노인학회는 근육 감소증을 예방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약이 아니라 식습관이라고 강조합니다. 약은 처방이 필요하지만 음식은 누구나 오늘 저녁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병원에서 약을 받아 먹으면서도 밥맛이 없고 기운이 빠져 더 힘들었던 적. 반대로 특별한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먹고 나니 힘이 나고 표정이 밝아졌던 적. 바로 그것이 음식의 힘입니다. 몸은 우리가 먹는 것을 기억합니다. 근육은 우리가 매일 먹는 작은 습관을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음식을 통한 근육 회복은 단순히 힘을 되찾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삶의 자존감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누군가의 부축 없이 스스로 걸어 나갈 수 있는 힘, 장을 보고 손수 요리할 수 있는 힘, 손주를 안아줄 수 있는 힘. 이런 작은 일상 하나하나가 결국 내가 아직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만약 오늘 저녁에 달걀을 하나 더 먹고 두부 반 모를 올리고 생선 한 조각을 곁들인다면 3개월 뒤 내 몸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아마 거울 앞에서 혹은 계단 위에서 그 답을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음식은 단순한 배부름이 아닙니다. 음식은 근육을 살리고 근육은 희망을 살립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음식은 약, 근육은 희망.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며 앞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다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드는 순간을 함께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근육을 살리는 음식과 조심해야 할 음식, 그리고 그로 인한 몸과 삶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바로 실천입니다. 근육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줄어들고 그 속도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빨라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근육은 배신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끼라도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면 근육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달걀 하나, 두부 반모, 생선 한 조각, 시금치 한 줌.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이미 늦은 것 같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80세 이후에도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채소를 챙긴 노인들이 근육량을 회복하고 지팡이를 내려놓았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누군가는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용기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오늘부터 달걀을 챙길 거예요. 시금치를 매일 먹어야겠네요. 이런 한 줄의 댓글이 또 다른 시청자의 내일을 바꿉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건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을수록 더 많은 어르신들이 근육을 잃지 않고 병원 침대가 아닌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걸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 어떤 습관을 지키느냐입니다. 혹시 내일 장을 보러 가신다면 오늘 배운 음식을 하나라도 담아보세요. 흰빵 대신 통곡물, 햄 대신 두부, 술 대신 보리차, 커피 대신 국화차.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 근육은 살아나고 삶은 다시 희망을 얻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곧 독립이고 독립은 곧 자유입니다. 스스로 걷고 스스로 웃으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달리 선택하면 근육도 면역도 기억력도 다시 살아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90세 현역 의사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비밀은 값비싼 약도 병원의 기계도 아닙니다. 바로 일상 속에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작은 도구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건강 생존 도구 상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 평생 쓰실 수 있는 5가지 선물과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위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는 순간부터 몸의 시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무겁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작은 계단도 숨이 차고 이런 신호들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냥 노화라고 치부하지만 사실은 관리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대로 두면 10년 후 근육의 일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두렵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은 도구 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더하는 작은 숟가락, 햇빛을 받는 15분, 물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 이런 작지만 강력한 도구들이 여러분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줍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노인에게 고단백 식단이 과연 안전한가? 혹은 비타민 D 보충제는 정말 효과가 있는가?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실제 환자들의 몸은 정직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회복하고 오래 쓰면 지켜집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도구를 제일 먼저 꺼내시겠습니까? 단백질, 물, 햇빛, 아니면 호흡?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의 선택과 비교하며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꺼내 쓰는 작은 도구의 합입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도구 상자를 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거리를 넘어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도록요. 이제 첫 번째 도구를 열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평생 우리를 떠받치는 근육의 지팡이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따뜻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근육이 조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근육은 단순히 걷고 움직이는 데만 쓰이지 않습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이고 면역세포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거대한 무대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저는 몸의 지팡이라 부릅니다. 지팡이가 없으면 중심을 잡지 못하듯 근육이 없으면 몸 전체가 흔들립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근육은 어쩔 수 없이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도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더하면 근육량이 되살아납니다. 심지어 휠체어 생활을 하던 분이 6개월 후 스스로 걸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를 써야 할까요? 첫째, 단백질입니다. 고기, 생선, 달걀은 물론 두부, 콩,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훌륭합니다. 하루 3끼 중 1끼에는 반드시 단백질을 넣는 습관, 그것이 근육을 살리는 첫 번째 도구입니다. 둘째, 움직임입니다. 나는 운동을 못한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근육을 깨우는 데 필요한 건 작은 움직임입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기 10번, 물통을 들고 팔을 들어 올리기, 집안일 중간에 벽을 짚고 스쿼트하기. 이런 생활 속 동작이 바로 도구가 됩니다. 셋째, 휴식입니다. 근육은 사용할 때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쉬고 잠을 잘 때 비로소 회복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고 운동을 해도 근육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도구 상자는 휴식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물이 꼭 들어있어야 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노인에게 고단백 식단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과 오히려 단백질이 부족하면 더 빨리 쇠약해진다는 연구가 맞서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몸이 무거운가, 가벼운가? 스스로의 몸이 주는 신호가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본에서는 9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생 두부와 생선을 즐겨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보행 능력이 2배 이상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의학적 용어보다 더 설득력 있는 건 바로 이런 생활 속 증거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지금 냉장고에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고기 한 조각, 두부 한 모, 달걀 몇 개, 오늘 저녁 식탁에 그중 하나만이라도 올리신다면 그것이 곧 근육 지팡이를 꺼내드는 순간입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면 받고, 사용하면 되돌려주고, 버리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작은 숟가락과 한 걸음이 10년 뒤에도 혼자 일어나고 걷고 씻을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그 힘이야말로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도구 상자에 두 번째 선물을 꺼내보겠습니다. 그것은 숨을 쉬는 방식, 바로 숨의 나침반입니다. 숨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받은 최초의 도구이자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평생 숨을 쉬면서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얕고 빠른 가슴 호흡에 길들여져 산소가 충분히 몸 구석구석까지 닿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면역세포는 힘을 잃고 뇌는 쉽게 피로해지고 심장 역시 과부하를 받습니다. 숨이 바로 생존의 나침반인 이유입니다.
한 가지 잘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깊고 느린 복식호흡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면역 반응을 강화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서는 8주 동안 매일 아침 10분씩 복식호흡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면역세포 활성도가 20% 높게 나타났습니다. 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지는 것이죠.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티베트 고원에서 사는 승려들은 해발 4,000mm 이상의 낮은 산소 환경에서도 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독특한 호흡법입니다. 프라나야마라고 불리는 고대 호흡법은 폐활량을 크게 키우고 혈액 속 산소 운반 효율을 높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아직 다 설명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숨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단순한 심호흡이 실제로 장기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가 아니면 일시적 안정 효과에 불과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와 어르신들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불안과 불면에 시달리던 분이 단 5분의 호흡 훈련으로 밤새 숙면을 취하게 된 일, 혈압약을 줄이게 된 일. 논문보다 확실한 증거는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숨을 의식하며 쉰 시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대개는 한 번도 없다고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지금 저와 함께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배가 부풀었다가 서서히 꺼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도구 상자에서 꺼낸 숨의 나침반입니다. 숨은 단순히 산소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불안을 다스리고 세포에 활력을 불어넣는 힘입니다. 하루 5번만이라도 의자에 앉아 조용히 복식호흡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뇌를 맑게 하고 면역을 살리고 심장을 지켜줍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숨은 돈도 약도 필요 없는 최고의 의사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꺼내 쓰지 않으면 묻혀버리지만 꺼내 쓰면 언제든 방향을 바로잡아 줍니다. 오늘부터 숨의 나침반을 손에 꼭 쥐시길 바랍니다. 이제 도구 상자의 세 번째 선물을 열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가장 단순한 것, 바로 물의 열쇠입니다. 사람의 몸은 절반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가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몸은 조용히 메말라 가는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늦게 깨닫습니다.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몸 전체를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잘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은 혈액을 맑게 하고 노폐물을 씻어내며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합니다. 심지어 뇌세포는 물이 충분해야만 제 역할을 합니다. 탈수가 오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지럼증이 쉽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노인 탈수는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낙상과 골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노인의 사례입니다. 늘 피곤하고 변비가 심해 병원에 자주 오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질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루 6잔의 물을 꾸준히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놀랍게도 변비가 사라지고 걸음걸이마저 가벼워졌습니다. 약도 수술도 아닌 단순한 물이 삶을 바꾼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노인은 하루에 꼭 2리터를 마셔야 한다는 주장과 체중과 상태에 따라 양은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조금씩 자주 꾸준히 마시는 것이 핵심이지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신 물의 양을 기억하시나요? 차 한 잔, 커피 한 잔을 제외한 순수한 물의 양 말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충분치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병 하나를 준비해 보십시오. 아침에 가득 채워두고 저녁까지 3번 나누어 다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집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 유럽의 한 연구에서 매일 물을 1리터 이상 마신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절반으로 늦춰졌다고 합니다. 신장은 수십 년간 몸속의 쓰레기를 걸러내는 필터인데 이 필터가 제 역할을 하려면 물이 열쇠처럼 꼭 필요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은 가장 값싼 약이고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마시고 식사 전에 반 컵씩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혈관이 살아나고 뇌가 맑아지고 소화가 편안해집니다. 물 한 모금은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쌓여 평생의 면역을 열어줍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놓인 물잔이 바로 도구 상자의 3번째 열쇠입니다. 이제 4번째 선물, 햇빛 손전등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햇빛은 단순히 밝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햇빛은 우리 몸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뼈를 강하게 하고 면역을 깨우며 기분까지 환하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저는 햇빛을 손전등이라고 부릅니다. 어두운 방에서 손전등 하나만 켜도 모든 것이 선명해지듯 햇빛은 몸의 길을 밝혀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진 사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햇빛은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합니다.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며 심지어 우울감까지 완화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0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비타민 D 결핍 상태라는 점입니다. 햇빛을 피하는 생활 습관, 외출이 줄어드는 노년의 삶이 원인입니다. 조금 특이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북유럽에서는 겨울에 햇빛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통적으로 생선 간유를 섭취해 왔습니다. 햇빛 대신 기름 속에 저장된 비타민 D를 보충한 것이지요. 실제로 그 지역 노인들의 골절률은 비슷한 위도의 다른 나라보다 낮게 보고되었습니다. 햇빛이 부족해도 지혜로운 대체 도구를 찾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햇빛 노출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반드시 보충제를 더해야 하는가? 일부 연구는 하루 15분의 햇빛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고, 다른 연구는 음식이나 보충제가 없으면 부족하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루에 햇빛을 몇 분이나 받고 계신가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을 온전히 얼굴과 팔에 맞이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부터는 창문을 열고 10분만 햇빛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도구 상자에서 꺼내드는 햇빛 손전등입니다. 햇빛은 단순한 비타민의 원천을 넘어섭니다. 햇빛을 받으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며 우울을 막고 수면을 돕습니다. 그래서 햇빛은 마음까지 치유하는 도구입니다. 실제로 어느 요양원에서는 아침 햇빛 산책을 프로그램에 도입한 뒤 어르신들의 불안 증세와 불면이 크게 줄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햇빛은 약처럼 정해진 시간에 드십시오.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 10분에서 20분. 너무 오래가 아니라 짧고 꾸준히. 그렇게만 해도 뼈는 단단해지고 면역은 깨어납니다. 햇빛은 우리를 따뜻하게 비추는 단순한 빛 같지만 사실은 수십 가지 생리작용을 켜주는 스위치입니다. 그 스위치를 매일 켜주는 것, 그것이 노후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도구 상자에 4가지 선물을 꺼냈습니다. 근육의 지팡이, 숨의 나침반, 물의 열쇠, 그리고 햇빛 손전등.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도구 상자가 선물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도구들, 즉 경고의 목록을 열어보겠습니다. 도구 상자는 선물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쓰면 우리 몸을 해치는 날카로운 칼도 숨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달콤한 덫, 즉 과도한 당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 건 힘을 준다고 믿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당분은 잠깐의 에너지를 주는 척하다가 결국 몸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우선 널리 알려진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분이 혈액 속에 쏟아져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몸은 이를 잡아내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 분비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노인의 4명 중 1명이 당뇨 전 단계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당은 달콤한 미끼이자 보이지 않는 덫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늘 피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일지를 살펴보니 하루에 커피 믹스 3잔, 과일 주스 1잔, 그리고 빵과 과자가 매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밥은 적게 먹어도 숨은 당을 지나치게 섭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단 것을 줄인 지 1달 만에 피로가 줄고 혈압과 혈당까지 안정되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과일 속 천연 당분은 안전한가? 라는 문제입니다. 일부 연구는 과일은 섬유질과 함께 들어있어 괜찮다고 하고, 다른 연구는 당분이 많은 과일을 과다 섭취하면 역시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정답은 절제입니다. 사과 1개, 바나나 1개는 좋지만 과일 주스로 하루를 채우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달콤한 유혹에 손이 갔습니까? 커피 믹스, 사탕, 빵, 과자, 작은 한 입쯤이야 라고 넘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한 입이 쌓여 결국 혈관을 갉아먹고 면역을 무너뜨리고 기억력마저 흐리게 만듭니다. 달콤한 덫은 특히 노인에게 치명적입니다. 인슐린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 근육은 빠르고 뼈는 약해지며 상처가 잘 아물지 않습니다. 달콤한 한 조각이 평생의 도구 상자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권합니다. 단 것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신 바꾸십시오. 빵 대신 고구마, 과자 대신 견과류, 주스 대신 물. 작은 교환이 몸을 살립니다. 당분은 혀끝에서는 즐겁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히 독이 됩니다. 여러분의 도구 상자에서 이 달콤한 덫을 꺼내버리십시오.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이제 두 번째 경고를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늦은 밤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잠이 안 오니까 TV라도 봐야지. 또는 늦게라도 뭔가 먹어야 속이 편해. 하지만 바로 이 습관이 몸을 서서히 해치는 두 번째 경고. 늦은 밤 습관입니다. 겉으로는 별일 아닌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면역과 혈관, 뇌까지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망치와 같습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 위장은 밤새 일을 멈추지 못합니다.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고 혈당이 높아진 채로 아침을 맞게 됩니다. 결국 심장은 쉬지 못하고 혈관은 손상되며 수면의 질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한두 번은 괜찮아 보이지만 습관이 되면 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70대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늘 아침에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원인을 찾지 못해 검사를 반복했지만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활 기록을 살펴보니 매일 밤 11시 이후 과일과 빵을 먹고 TV를 보며 자정을 넘겨 주무셨던 겁니다. 식사 시간을 저녁 유ገብ시 이전으로 옮기고 취침 전에는 따뜻한 차 한 잔만 드시도록 바꾸자 두통이 사라지고 아침이 가벼워졌습니다. 단순한 생활 습관 교정이 약보다 큰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늦은 밤 소량의 간식이 오히려 수면을 돕는다는 주장과 소량이라도 위장과 혈당에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만약 배가 고프다면 과자나 빵 대신 따뜻한 우유나 삶은 달걀 하나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습관적 폭식을 피하는 것이지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은 몇 시에 잠드셨습니까? 혹은 잠들기 전 무엇을 드셨습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간 그 습관이 쌓여 결국 심장을 지치게 하고 기억력을 흐리게 하며 면역을 무너뜨립니다. 늦은 밤 습관은 단순히 수면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세포가 재정비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노인에게 치명적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밤은 몸이 스스로를 고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뺏지 마십시오. 저녁은 일찍, 잠자리는 단순하게, 불빛은 어둡게.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도구 상자를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은 밤 습관을 고치면 내일 아침은 전혀 다른 몸으로 깨어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경고, 움직이지 않는 의자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이기보다는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제는 쉬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움직이지 않는 의자는 도구 상자 속에서 가장 은밀하게 몸을 해치는 무기입니다. 조용히 혈관을 막고 근육을 녹이며 뼈까지 약하게 만듭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좌식 생활을 흡연, 고혈압, 비만과 함께 주요 사망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단순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만으로도 심장과 혈관이 큰 부담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0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운동은 못해도 집안에서 움직이긴 한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을 추적해보니 하루 10시간 이상을 의자와 침대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리에 혈전이 생겨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치료해 회복하셨지만 이후 매일 30분씩 걷는 습관을 들이고 난 뒤부터는 혈관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짧게라도 자주 일어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몰아서 운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아직 명확한 답은 없지만 많은 연구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시간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운동을 하든 안 하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앉아 있었던 시간을 합하면 몇 시간쯤 될까요? 아마도 생각보다 길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시면서라도 잠시 일어나 어깨를 펴고 다리를 흔들어 보십시오. 작은 움직임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움직이지 않는 의자는 단순히 다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가만히 있을수록 빠르게 줄고 뼈는 자극을 받지 못하면 쉽게 약해집니다. 결국 낙상과 골절, 장기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인에게 특히 위험한 이유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운동을 못 하시겠다면 의자에서 자주 일어나기만 하십시오. TV 광고가 나올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화 통화를 하며 천천히 걷기, 식사 후 집 안을 한 바퀴 도는 것. 이 작은 습관이 바로 도구 상자에서 꺼내야 할 움직임의 열쇠입니다. 의자는 편안해 보이지만 오래 붙잡히면 몸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오늘부터라도 의자에 갇히지 말고 움직이는 자유를 다시 꺼내십시오. 그것이 세 번째 경고를 피하는 길입니다. 이제 네 번째 경고, 약에만 의존하는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의학 덕분에 우리는 많은 병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고마운 도구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도구 상자 속에서 약만 붙잡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함정이 됩니다. 저는 이 습관을 네 번째 경고, 약에만 의존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을 짚어보겠습니다. 고혈압 약은 혈압을 낮추지만 잘못 사용하면 어지럼증과 낙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약은 혈당을 조절하지만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의 절반 이상이 5년 이내에 약을 추가로 늘려야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약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 하나. 75세 남성 환자분은 혈압약을 3가지나 드시면서도 혈압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매일 늦게 자고 밤마다 짠 음식을 즐기셨습니다. 생활을 바꾸지 않은 채 약만 늘린 것이지요. 식습관과 수면 습관을 교정하자 오히려 약을 줄여도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약은 도와주는 도구이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고령 환자에게 다약제 치료 폴리파마시는 필수인가, 해로운가? 어떤 연구는 여러 약을 동시에 써야 효과적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연구는 부작용과 상호작용이 더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저 역시 진료 현장에서 느낍니다. 약은 최소한으로, 생활 습관은 최대한으로. 이 균형이 답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집에 약봉투가 몇 개나 쌓여 있습니까? 혹은 약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매일 삼키고 계십니까? 약은 분명 필요한 순간에 힘이 되지만 그것만 붙잡으면 몸은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잃습니다. 약에만 의존하면 면역은 게으름을 배우고 혈관은 더 쉽게 손상되며 몸은 자기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약을 보조로 두고 식습관, 운동, 수면이라는 큰 도구들을 먼저 꺼낸다면 약의 효과는 배가 되고 부작용은 줄어듭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강조합니다. 약은 의사가 주는 작은 드라이버일 뿐입니다. 집을 짓는 망치, 톱, 못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습니다. 약을 무조건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약을 주인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구 상자의 네 번째 경고, 약에만 의존을 기억하십시오. 약은 보조석에 앉히고 운전대는 반드시 여러분의 습관이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평생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 도구 상자의 마지막 단계, 감정과 삶을 울리는 이야기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섹션 10, 눈물 속 고백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가운데 잊히지 않는 한 분이 있습니다. 82세 남성 환자였는데 평생 열심히 일만 하시고 자기 몸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당뇨약과 혈압약을 늘려가면서도 약이 있으니 괜찮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오른쪽 몸이 마비되어 다시는 혼자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침대에 앉아 흐느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왜 그때 물을 안 마시고 왜 늦은 밤마다 과자를 먹었을까요? 왜 햇빛을 피하고 약만 믿었을까요? 그 눈물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는 그분의 바람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가족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말씀이 얼마나 무겁게 울렸는지 모릅니다. 이 고백은 사실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괜찮다. 내일 바꾸면 되지. 하고 미루는 순간이 쌓여 어느 날 갑자기 큰 후회로 다가옵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노화는 결국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아니면 생활 습관으로 늦출 수 있는가? 수많은 연구들이 아직도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실에서 마주한 눈물은 분명한 답을 보여줍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늦기 전에 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후회는 무엇입니까? 운동을 더 했어야 했는데, 물을 더 마실 걸, 밤늦게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점이 됩니다. 저는 이 환자분의 눈물에서 오히려 희망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비록 큰 손상을 입었지만 그 뒤로는 남은 시간 동안 작은 것들을 소중히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햇빛 아래에서 가족과 함께 산책하고 단 음식을 끊고 손을 움직이는 재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스스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도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후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구 상자를 늦게 열더라도 열기만 하면 길은 열립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새로운 도구 상자를 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도구 상자 속에서 다시 희망을 여는 길, 섹션 11, 다시 여는 희망 상자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눈물과 후회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도구 상자는 닫혀 있지 않습니다. 다시 열 수 있고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의 힘입니다. 먼저 분명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은 늦게라도 단백질과 움직임을 만나면 다시 살아납니다. 뼈는 햇빛과 비타민 D를 만나면 다시 단단해집니다. 혈관은 물과 올바른 식습관을 만나면 다시 맑아집니다. 나이가 70세든 80세든 심지어 90세라도 몸은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의학은 이를 가소성 플라스티시티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몸은 끝까지 적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8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무릎 관절이 아파서 늘 집 안에만 계셨지요. 그런데 손주 결혼식을 앞두고 손잡고 입장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매일 작은 근력 운동과 걷기 연습을 시작하셨습니다. 2달 후 그녀는 아들의 부축만으로 버질로드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노인의 신체 회복력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주장과 정신적 동기와 습관 변화로 충분히 늦출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계가 있다고 해도 그 한계까지 최대한 나아가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 상자를 다시 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간절히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까? 손주와 여행을 가고 싶다.
자녀에게 폐 끼치지 않고 혼자 생활하고 싶다. 아침에 힘차게 일어나고 싶다. 그 소망이야말로 도구 상자를 여는 열쇠입니다. 희망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단백질 반찬을 더하는 것, 저녁을 일찍 먹는 것,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받는 것,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이 4가지를 오늘 당장 꺼냈으면 내일 아침 몸이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희망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모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작하는 작은 습관이 모여 1년 뒤에는 새로운 몸과 마음을 선물할 것입니다. 다시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도구 상자 속에는 아직도 빛나는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육, 호흡, 물, 햇빛,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그것이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다짐의 순간으로 가겠습니다. 섹션 2. 마지막 초대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90세 의사가 평생 써온 건강 생존 도구 상자를 함께 열어보았습니다. 근육의 지팡이, 숨의 나침반, 물의 열쇠, 햇빛 손전 등. 그리고 반드시 버려야 할 4가지 경고, 달콤한 덫, 늦은 밤 습관, 움직이지 않는 의자, 약에만 의존. 이 여정을 따라오신 여러분은 이미 도구 상자를 손에 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몸은 여전히 변화를 받아들이고 마음은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은 가장 크게 다가온 경고는 무엇이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서로의 이야기가 모여 더 큰 지혜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건강을 지켜내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의 도구만이라도 꺼내 쓰십시오. 물 한 잔, 햇빛 10분, 저녁 식사 시간 앞당기기. 작은 시작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도구 상자는 열려 있고 손은 그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